청취자님, 혹시 한겨울에 그 펄펄 끓는 뜨거운 사우나에 푹 앉아 있다가 밖으로 확 뛰쳐나갔을 때 그 느낌 아시나요? 아, 그 폐로 훅 들어오는 얼음장 같은 공기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숨이 턱 막히면서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그 극단적인 온도차 말이죠. 지금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확히 그 물리적인 충격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이 뭐랄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모니터 한쪽 브라우저 탭을 보면요. 코스피가 무려 5,500선을 돌파하면서 서버를 녹일 듯이 막 불타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옆 탭을 열어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동면 상태입니다. 거의 뭐 절대 영도로 얼어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어떻게 같은 날, 같은 경제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로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기묘한 두 세계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네, 오늘 다룰 데이터들이 꽤 흥미롭습니다. 자, 일단 그 뜨거운 쪽부터 숫자로 짚고 넘어가 보죠. 코스피 5,539.24, 하루 만에 148.12포인트, 무려 2.74%가 날아올랐습니다. 와, 2.74%면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로 생각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코스닥도 장난 아니에요. 1,121.44로 2.24% 급등했습니다. 청취자님, 이건 그냥 오늘 장이 좀 좋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화면 전체가 새빨갛게 물든 걸 넘어서 그냥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억눌렸던 시장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뚫고 대폭발을 일으킨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돈의 해일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밀려온 건가요? 오늘 다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감을 꼽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미국이랑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시장이 계속 맴돌던 거 아니었나요? 네, 계속 흘러나오던 이야기이긴 했죠.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오늘 이 특정 시점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발작에 가까운 폭발적인 랠리로 화답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가장 환호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환호의 차이요? 네,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알 수 없는 뉴스를 훨씬 더 혐오합니다.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뒤흔드는 거대한 꼬리 위험,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인 거죠. 협상 루머만 돌 때는 이러다 또 엎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 확실하지 않으니까 베팅을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구체적인 협상의 진전 시그널이 딱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불확실성의 안개가 마침내 걷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100대 맞을 걸 50대로 줄여서 환호한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대를 맞을지 모르는 그 공포 자체가 사라져서 환호했다는 거군요. 자, 그겁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신흥국 시장, 특히 한국 증시 비중을 기계적으로 확 줄여놓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주도형이니까 더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족쇄가 풀렸다. 그럼 숏 커버링, 즉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황급히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발등에 둘이 떨어진 거네요. 그럼 이럴 때 그 거대한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쏟아져 들어가는 곳은 뻔하겠는데요? 네, 그 엄청난 유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깊고 넓은 수영장, 바로 삼성전자와 대형 반도체 주식들이죠. 아하, 그래서 지수 성승을 삼성전자랑 반도체 섹터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군요. 맞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직후의 반등장에서는 펀더멘털이 가장 확실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부터 무섭게 빨아들이거든요. 아주 교과서적인 대형주 장세가 연출된 겁니다. 거시적인 먹구름이 거치니까 대형 항공모함들이 가장 먼저 닻을 올리고 전진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깔끔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시적인 흐름이라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돋보기를 꺼내서 개별 종목들이 뛰노는 시장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수가 5,500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배가 다 똑같이 떠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밀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배가 무사히 항구를 나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안에서는 극단적인 탐욕과 공포가 막 뒤섞인 스릴러 영화 한 편이 찍히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모든 종목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걸 오늘 장에 확실히 보여줬어요. 바닥에 구멍이 난 배도 있고 너무 빨리 달리려다가 뒤집히는 배도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시장의 극단적인 분기 현상을 세 가지 종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NF, 삼천당제약, 그리고 엔캠. 이 세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세 종목이죠. 우선 LNF를 보면요. 1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라는 아주 탄탄한 펀더멘탈을 무기로 오늘 9%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을 주도했잖아요. 이건 뭐 숫자가 찍힐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아주 건전한 흐름이라 이해가 갑니다. 실적이 기반한 상승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이 종목 흐름 보셨나요? 네, 장중 변동성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아니 자이로드롭 수준이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경구용 인슐린, 그러니까 먹는 인슐린에 대한 엄청난 모멘텀이 터지면서 장중에 12만 5천 원을 찍었어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아예 황제주 타이틀을 달았단 말이죠. 장 초반 기세는 정말 무서웠죠. 그런데 청취자님, 이 주식이 오늘 잔 마감 때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0.53%입니다. 그 미친 듯한 고점을 찍고 단 몇 시간 만에 상생분을 전부 토해내고 파란불로 끝났어요. 전형적인 윗꼬리를 길게 단 차트가 그려졌죠.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시장에 건강한 게 맞나 의심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지수가 550을 가는데 장중 100만 원짜리 초대형 호재를 단 몇 시간 만에 짓밟아버리는 이 엄청난 매도세. 이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삼천당제약의 사례는요, 현재 시장 바닥에 깔려있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극도의 강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박이요? 네, 경구용 인슐린이라는 재료 자체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침에 투기적 자금들이 막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 단숨에 100만 원을 뚫어냈죠.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과거 코로나 시절처럼 무지성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 수익 나면 바로바로 빼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5% 수익이 났어. 그럼 팔아. 이런 마인드가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고점에서 누군가 대량 매도를 딱 시작하니까 빠지네. 내 수익 다 날아가기 전에 나도 빨리 던지자 하는 공포 심리가 작동한 거죠. 거기에 알고리즘 매매까지 겹쳤겠네요. 그렇죠. 기계적인 매도 물량까지 겹치면서 눈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호재의 크기보다는 내 계좌에 빨간불을 당장 확정 지으려는 심리가 훨씬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막 쌓아올린 모래성이 단기 차익이라는 파도에 그냥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다는 거네요. 근데 뭐 삼천당제약이 과열된 촉도 위반이었다면 엔캠은 아예 고속도로 한가운데 파인 싱크홀에 빠진 격입니다. 엔캠은 오늘 충격이 좀 컸죠. 코스피 5,500 불장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공시 딱 하나 떴다고 그대로 하한가에 꽂혔어요. 아니,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하는 것도 아닌데 감사보고서 며칠 늦어진 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시장에서 퇴출당할 일인가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기관이나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이 감사보고서 지연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핵폭탄 경보와 똑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심각한 시그널인가요? 투자의 가장 기본이 기업이 제시하는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믿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 감사인이 이 회사 장부 지금 못 믿겠습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아, 장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은 이런 공시가 뜨는 순간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미래 성장성 같은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즉시 기계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때려버리죠.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비상탈출 버튼부터 냅다 누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오늘 코스피 5,500 돌파라는 화려한 헤드라인 이면에는 냉혹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진짜 주식과 테마로 올랐다 추락하는 투기적 주식, 그리고 펀더멘털 자체에 경고등이 켜진 지뢰가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는 거죠. 청취자님, 시장은 절대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파티장 음악이 아무리 신나도 내가 지금 마시는 잔에 독이 들었는지 샴페인이 들었는지는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유동성이 미친 듯이 넘쳐흐르는 주식시장을 뒤로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얼음 궁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폭발하고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 거대한 자금이 우리의 전통적인 부의 사다리였던 부동산 시장으로는 단 한 방울도 안 흘러가고 있어요. 철저히 소외되어 있죠. 네,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거래대금과 대비해보면 현재 서울 시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자체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이 마치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멕시칸 스탠드오프 같다고 생각해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총구를 딱 겨누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데 누구 하나 섣불리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극한의 눈치 게임 말입니다. 아, 멕시칸 스탠드오프. 이거 완벽한 비유인데요.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서 마음이 엄청 급하고요. 사려는 사람들은 5%가 넘어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총구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시장은 매도자의 조급함과 매수자의 무기력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다는 건 세금을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덜 내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집주인들이 호가를 팍팍 낮춰서 급매물을 던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급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쏟아지는 총알을 받아내야 할 매수자의 체력입니다. 현재 5% 안팎의 주담대 금리를 적용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헉소리 나겠는데요. 네, 아무리 급매물로 몇 천만 원 싸게 샀다고 한들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이자가 그 할인폭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이 1억 싸게 나와도 30년 동안 내야 할 이자가 2억이 늘어나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금리라는 장벽이 너무 높아서 양쪽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장 전체가 마비가 된 거죠. 근데요, 청취자님, 이 거시적인 잣대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얼어붙은 툰드라 한가운데서 홀로 야자수가 막 자라고 있는 지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천입니다. 데이터 보셨죠? 네, 인천 지역 데이터는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도 멈추고 수도권 다 죽어가는데 인천, 특히 연수구나 송도 같은 주요 단지들은 무려 5개월 연속 매매 가격 상승세를 기록 중이에요. 아니, 인천 사람들은 무슨 고금리 적용 안 받나요? 대출 이자율이 다를 리가 없는데 왜 이 지역만 거시 경제의 중력을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임계점이라는 수학적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계점이요? 네, 인천, 특히 송도, 신도시 같은 지역은 지난 몇 년간 하락장에서 가격 조정을 아주 깊고 가파르게 겪었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단지들도 속출했었죠. 아, 예전에 뉴스에서 송도 집값 폭락했다고 엄청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곤두박질 치다 보면 어느 순간 특정 교차점이 딱 발생합니다. 바로 매달 은행에 대출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는 비용이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비용보다 저렴해지는 역전현상입니다. 아,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고금리라도 그냥 집을 사서 이자 내는 게 남의 집 월세 사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송도나 연수구는 인프라나 직주 근접, 학군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언젠가는 꼭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탄탄한 대기 수요, 즉 실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타이밍만 엿보던 사람들이 있었군요. 네, 이 사람들이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 집값이 충분히 빠져서 이제는 고금리를 감당하더라도 진입할 만한 이른바 가성비 구간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거시적인 금리 공포를 미시적인 가격 메리트와 실수요가 완전히 압도해버린 아주 예외적인 사례네요. 투기 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철저히 계산기 두드린 진짜 실수요자들이 메꾸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 삶과 가장 직결된 구조적인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6.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죠. 청취자님, 이건 그냥 요즘 월세 사는 사람이 좀 많아졌네, 이 수준의 팩트가 아니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중산층이 부를 축적해온 핵심 공식,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라는 한국 특유의 차익거래 구조가 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십니다. 사실 66.8%라는 숫자는
한국 주거 패러다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증명하는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전세의 종말을 알리는 마침표요? 네,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의 스프레드, 즉 격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은행 대출이자보다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해야 하고요.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딴 데 굴렸을 때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죠. 그게 전세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고금리가 이걸 깼다는 거죠? 네, 고금리가 이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자율의 교차점이 어떻게 역전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율이 보통 4%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5%가 넘어가 버리죠. 아, 은행 이자가 더 비싸네요?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5% 이자를 은행에 주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4% 비율로 계산된 월세를 내는 게 매달 현금 흐름에서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폭증한 거죠. 세입자는 그렇다 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집주인들도 예전에는 전세금 왕창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고 갭 투자 늘리고 싶어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 관망장에서는 그 수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봤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집을 더 샀다가는 다주택자 취득세나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고요. 아, 세금 무서워서 집을 더 늘릴 수도 없군요. 맞습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대폭 낮추고 매달 쏠쏠하게 들어오는 고액의 월세로 본인들이 내야 할 그 늘어난 대출이자를 방어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모두의 아주 철저한 경제적 이기심이 고금리 환경이랑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월세화라는 합리적 타협점을 억지로 찾아낸 거네요. 전세제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도태되고 있는 거군요. 네, 철저한 자본주의적 계산의 결과가 바로 66.8%라는 충격적인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진짜 무서운 변화네요. 근데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주거용 아파트는 월세로 재편되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이해 안 가는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업용 부동산. 그중에서도 서울 최고 요지에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 건물들은 공실률이 5% 미만이에요. 이거 거의 빈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아파트 매매는 멈추고 자영업자들 동네 상가는 통통 비어간다는데 왜 수천억, 조 단위의 이 비쌀 럭셔리 오피스들만 나홀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주거용 아파트랑 프라임 오피스를 같은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프라임 오피스는 이제 물리적인 건물,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일종의 아주 우량한 회사채로 보셔야 합니다. 아, 건물이 아니라 채권이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죠? 이 프라임 오피스를 임차해서 쓰는 곳들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IT 기업 같은 초거대 우량 기업이거든요. 네, 웬만한 빌딩 하나 통째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해서 이 대기업들이 당장 강남 한복판 4억을 빼서 경기도 외곽으로 본사를 옮길까요? 아, 절대 못 그러죠. 직원들 다 퇴사할 텐데요. 맞습니다.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기업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핵심 업무지구의 프라임 오피스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는 건 개인 집주인들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아, 노는 물이 아예 다르군요. 네, 이 기관들에게 프라임 오피스라는 건 삼성전자의 신용도가 보증하는 확정적인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인플레이션까지 방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채권형 자산인 셈입니다. 개인들의 심리나 주담대 금리에 막 널뛰는 아파트 시장과는 아예 작동하는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아파트는 개인이 은행 이자에 허덕이면서 영끌하는 소비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프라임 오피스는 거대 자본들이 우량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현금을 쫙쫙 찍어내는 안전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탈동조화, 디커플링된 두 세상입니다. 네, 부의 양극화가 공간의 양극화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5,500선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단순히 오늘 기분 좋은 뉴스네 이게 아니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거칠 때 거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대형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도 분명히 봤죠.
맞아요.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엔캠이나 삼천당 제약처럼 철저한 옥석 가리기와 단기 차익의 롤러코스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멈춰섰죠. 네, 세금과 금리가 총고를 겨는 멕시칸 스탠드오프 상황입니다. 거기다 전세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부의 사다리는 66.8%의 월세화라는 수학적 사형 선고를 받고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자산시장의 거대한 재평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5,500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딱 굳힐 수 있을 것인가, 그 시험대에 몰랐고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갭 투자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철저히 월세로 주거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과연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매우 깊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극단적인 두 자산시장의 디커플링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죠. 철저하게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이 나는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에요, 과거 40년간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을 불려주던 전세금 갭 투자라는 그 공식이 오늘 확인한 66.8%라는 월세 비중처럼 이제 영원히 깨져버렸다면 어떨까요? 주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이 이제 더 이상 자산을 막 불려주는 황금알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순수한 소비재로 전락해버린다면요. 집이 더 이상 부의 사다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5,500을 넘어 저 위로 활활 타오르는 저 주식시장의 모니터 안에서만 그 살벌한 리스크를 전부 다 감수하면서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개척해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 묵직하고 뼈아픈 고민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숫자의 이면. 다음 시간에도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님만의 냉철한 투자 전략을 깊이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